자, 첫 번째 이슈, 믿음의 K방산주입니다. 일감은 쌓이고 실적은 쑥쑥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냉전주의로 인해서 지금 호황으로 일감만 100조다라고 방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K방산에 대한 투심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 실적과 또 주가 흐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국 차장님,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때 우선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이 방산주의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가 가는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이 실적에 연동해서 가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방산주라고 한다면은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테마성이 좀 짙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방산주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출, 효자 산업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주가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방산주의 가장 큰 시가총액 큰 5개 종목이 있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때만 영업이익이 지금 9천억 가까이 넘겼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5개 기업이 지금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은 오히려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더 이제 성수기 쪽으로 연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이 넘는 거는 당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 봤을 때도 LIG 넥스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4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5개 기업들 중에서 한국우주를 좀 제외하면은 나머지 4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자릿수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뭐 그만큼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부침이 있어서 가는 변동폭이 큰 것도 아니고 계단식으로 상반기 때 잘 유지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그전과 틀린 좀 안정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방산주 같은 게 깜깜이 주식이 아니냐, 뭐 공시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게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냐, 뭐 이런 지금 시청자 질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깜깜이 주식이라 표현이 이제 되나요? 이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전쟁이 최근에 이제 이 중동 쪽에서 이란에 대한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거는 작은 중소형 방산주였거든요. 그런 중소형 방산주들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이슈에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수출과 이 수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면서 주가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이 방산주 안에서도 이 중소형주랑 좀 대형주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제가 봤을 때도 이 중동 쪽 전쟁의 뭐 종전 또 이제 미국의 대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뭐 이거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저는 의심은 별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더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자 종목으로, 효자 산업으로 좀 멀리 봐도 괜찮다, 뭐 이렇게 좀 낙관론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조선 능력이 19위까지 추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선박건조 능력이 제일 좋은 우리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MRO, 함정유지, 보수정비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조선이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좀 모멘텀을 갖고 있다? 사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좀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선도 되고 방산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네. 뭐냐면은 아무래도 미군 함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산과 함께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에머로라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조선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했었던 상황들,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 좀 이쪽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조선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특수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좀 뭐 요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공 그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크게 보면은 방산입니다. 방산 속에 조선이 좀 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산 쪽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이런 내용들은 저는 조선 쪽으로 또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실제로 해주고 있는 쪽이 뭐 한화 시스템 뭐 이런 쪽이긴 하나 구체적인 실적 혹은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는 쪽이 조선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들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에머로 시장에만 연평균 20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이랑 왜 연결이 되냐 하면은 지금 뭐 무기거래 시장 쪽에서의 2배 거래이다 보니까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좀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나 좀 뭐 실제로 수주가 되어야겠죠. 다만 기대감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오션이 관련했을 때 방산에 대해서는 실제 관련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을 조금 더 봐야 하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조선주들 52주 신고가 날아가는데 더뎌요. 혼자서 답답합니다. 박스권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네. 결국 조선을 볼 때 지금 에머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더 볼 것인지 혹은 실적이 지금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 수주가 얼마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는 쪽인지를 구분지어 보자면 지금 시장의 관심은 후자 쪽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오션이 가시적으로 에머로를 수주를 받고 그로 인해서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는지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하나오션이 진짜 이렇게 수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쌓일 수 있을 거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방산업계 MRO도 마르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안전 태세 확산으로 인해서 조선이 아닌 좀 방산을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별로 방산 규모는 좀 어떻게 되고 그럼 우리 국내 관련주들의 수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게 좀 파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성우 사장님, 나라별로의 좀 규모,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혜받을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미국은 갑작스럽게 이제 방위비를 늘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냥 우상향 추세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전 그리고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거의 3, 4년 사이에 최대 어떤 60%, 70%까지도 이 국방비 예산을 증액한 나라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영국은 그때 2021년에는 한 600억 달러.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거의 뭐 1000억 달러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이제 국방비 예산에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520억 달러에서 지금 이제 독일은 850억, 그리고 프랑스도 그 전에 520억 달러에서 지금 이제 700억 달러 가까이 증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유럽의 각국의 국방비 예산의 증액을 한몫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스웨덴 같은 이 중립국들 같은 경우도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그런 과정인데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나토 가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토 가입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국방비 증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중립국이라는
그 이미지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토를 또 가입하냐 안 그쵸. 하냐. 뭐 그런 점에서 나토 가입비도 가입한 다음에 또 국방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예산안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국방비를 안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말 다 했죠. 이제 중동 쪽도 이렇게 좀 늘렸을 때 우리나라의 그 방해 업체들의 수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유럽 춥잖아요. 중동 쪽 덥잖아요. 근데 이제 각국의 이 각 대륙별로 우리나라 이 방산 물품을 전부 다 이 수입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사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도 또 이런 네. 무기가 위험할 텐데 우리 사계절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품목 같은 경우가 그쵸. 더울 때든 추울 때든 뭐 부식도 잘 안 되고 어디 가더라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좋은 품질을 지금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대륙이 이 국방비 예산을 늘렸을 때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의 매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중동이든 유럽이든 할 것 없이 계절에 무관하게 지금 뭐 실적이 더 나올 거다. 각국의 글로벌 모든 방산에 대한 규모가 국방비가 약 뭐 2배 가량 좀 더 커진다. 유럽국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주셨어요. 그럼 이어서 또 오는 11월 미대선 얘기를 좀 하면서 야 그럼 방산주 뭔가 좀 변수는 없는 걸까?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돌다리 두들겨보자라는 측면에서 변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작용될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미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입이 좀 아프게도 많이 했죠,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것인지 혹은 피해를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보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는 상황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했을 때도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 지금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폴란드 주변국에 대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를 좀 주지 않을까.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고 루마니아도 결국 우리를 선택을 한 이유가 납기도 굉장히 빠른 부분들,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데 또 이제 관련했을 때 신뢰도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선택받은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전 세계의 국방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1년 이전의 상황은 다시는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방비 예산을 더 늘려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방산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죠? 말씀 계속 해주시네요.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둘이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데 중국도 국방비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올리면 올렸지. 그 부분에서 싸우면 우린 또 거기서 이렇게 냠냠 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얌얌 잘 먹으면서 일단은 변수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 포인트를 보면서 더 올라갈 거다. 방산주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우리만의 문제는 없을까? 이것도 한번 놓고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타인지가 좀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또 우리 물론 인생에서도 그렇고 이성우 차장님, 과제는 없을까요? 과제도 상당히 좀 많죠. 근데 문제는 아니고 과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제 방산 쪽에서 단순 이제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의한 다른 산업으로의 파생력 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수출이 아니라 뭐 안보 협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산에 대한 무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뭐 AS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줘야 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쪽에서의 협력을 했다는 부분은 그 나라 간의 어떤 신뢰나 이런 부분이 다른 산업보다도 한층 더 위에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수출로 인한 이 국가 간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어디 다른 유럽 국가에 수출했는데 그 기업 간의 어떤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뭐 다른 뭐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의 수출 부분도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나 이런 부분이 플러스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산업 쪽으로의 파생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국산화 기술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방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처음 이제 기술에 대한 뭐 기술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은 해외 쪽에서의 우선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술에 의한 이 어떤 이 방산 제품의 생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 금융 지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방산 품목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에 대한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산업 대비해서도 좀 자유로운 그런 구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좀 제도가 나와야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이나 그런 기술력도 R&D 투자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돈이에요.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그거고, 더불어서 뭐 기술력도 독자적으로 좀 개발할 품목이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하면 그럼 관련주들 마감 전에 어떤 걸 좀 담아볼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마감으로 방산 관련주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하나시스템, 빅텍, 그리고 현대로템, 우리기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김시은 팀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워낙 뭐 대장이다, 나야 나 이런 얘기하는 게 현대로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종목 중 하나일 텐데 쭉 올해 어떻게 말까지 가져가 볼 만한가요? 일단 적어도 9월까지는 가져갈 볼만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대로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감은 K2 전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월에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K2 잔여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금 하반기 내에는 K2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부분과 함께 맥락이 다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혹은 하반기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게 되었을 때 현대로템만한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11월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후보군이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에 대한 꼬임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 잔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방을 기대를 해볼 때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리도 좀 괜찮다고 보세요. 어제 오늘 좀 빠졌는데 이때를 좀 눌림목으로 이용할까요? 원래 방산주는 올랐을 때가 아니라 눌렸을 때 잡으시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기업을 보게 되었을 때 항상 21선 부근쯤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들이 나온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시고요. 21선 그러니까 49,000원 그쯤에서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49,000원. 않을까. 네.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49,000원 부근에서 현대로템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시다면 그때 타점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